OOS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트위터 매시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시업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다른 앱의 오픈 API를 사용해서 관련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트위터 개발자 사이트에서 먼저 새로운 앱을 생성을 하고 트위터 인증을 한 다음에 트위터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트위터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앱에서 직접 트위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인증을 했는데 이 앱에 트위터의 계정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OOS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dev.twitter.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아래쪽에 Get Started with 플랫폼은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상단에 이 다큐먼트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아래쪽에 보시면 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 부분에서 Obtaining Access Token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ign in with Twitter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트위터에서 어떻게 OOS 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퀘스트 토큰을 획득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첫 번째 포스트로 oos.request 토큰을 보내고요. 이때 OOS 콜백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 OOS 토큰과 토큰 시크릿, 그 다음에 전달한 콜백에 대한 콜백 컨펌 이렇게 세 가지가 옵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OOS 콜백이 이렇게 전달되고 안에 보시면 사인인이 트위터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컨슈머 키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OS 콜백을 전달을 하면 그 다음에 응답으로 200이 떨어지면 OOS 토큰과 토큰 시크릿 그 다음에 컨펌이 이렇게 값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인증 단계가 되는데요. 이 인증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이제 여기 인증 단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사용자의 콜백 URL에다가 OOS 토큰하고 이 베리파이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오스네케이트를 요청을 하고 그 인자로는 위에서 받은 OOS 토큰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이후에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트위터 API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인증도 됐고 API 사용도 허락이 됐으면 최종적으로 여기 파라미터의 OOS 토큰과 베리파이어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3단계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는 방법은 OOS 액세스 토큰으로 요청을 하고요. 여기 이제 위에서 획득한 베리파이어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OOS 토큰과 OOS 토큰 시크릿을 받게 됩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OOS 베리파이어를 전달하게 되면 이제 성공이 됐을 때 OOS 토큰과 OOS 시크릿 값이 세팅이 돼서 오게 됩니다. 이 OOS 토큰하고 OOS 시크릿 값을 내부적으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 다음에 이 값으로 다시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OOS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 중에 우리는 JSOOS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ithub.com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OOS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리포지토리가 8,000건이 넘게 검색이 됐는데요. 옆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JSOOS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밑에 설명들이 간단하게 있고요. 사용법입니다. 여기서는 소스를 보고 싶으면 zip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는 여기 미니파이드 라이브러리만 다운로드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JSOOS 1.3.6 JS 이 파일 하나가 내려받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설명했던 첫 번째 단계로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홈으로 가신 다음에 먼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대시면 My Application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Create New Application 있는데요. 자, 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네임 입력하고 그 다음에 Description, 웹사이트 이 세 가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값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Create Your Twitter Application 이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예, 전 아까 그 URL로 m.rgo.co.kr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레벨이 있고 컨슈머 키가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생성을 하시게 되면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해야 될 리퀘스트 그 다음에 authorize, 액세스 토큰 URL들이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콜백 URL도 있고요. 이 값을 그대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 이미 액세스 토큰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앱을 완성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하실 때는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타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read only 하고 이제 read and write 트위터를 API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신 이 OAuth 스크립트를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붙여넣고요. 이 OAuth 인증 단계에서 차일드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차일드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설정을 한 겁니다. index.html 파일에 스크립트를 포함시키겠습니다. 1.3.6 min.js 예, 그리고 밑에 앵커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트위터 로그인으로 하나 정의를 하고요. 고 트위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트위터 작업을 실시할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마이 트위터로 하나 생성할게요. 적당한 에디터 선택하시고 네, 이것을 먼저 스크립트를 인덱스 파일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이 트위터 자, 이제 여기서 구현해야 될 거는 트위터 로그인이죠. 먼저 스크립트 전체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정의하겠습니다. 변수들을 보시면 OAuth가 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 요청에 대한 파라미터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콜백 URL로 여기 m.rgo.co.kr 이걸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위터 API URL api.twitter.com을 기반으로 해서 OAuth 리퀘스트 토큰, OAuth authorize, OAuth 액세스 토큰 이거는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생성하고 난 다음에 해당 URL들이 다 표시가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OAuth 객체 생성에 필요한 옵션입니다. 이 옵션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에 아까 입력을 받았던 컨슈머 키와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이 값을 여기다 할당해주고요. 그리고 콜백 URL에는 위에 설정한 콜백 URL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차일드 브라우저의 오픈을 위한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네, 오픈 트위터 브라우저라는 이름으로 하나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서는 차일드 브라우저에 대해서 show 웹페이지 URL을 받아서 해당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이 옵션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OS용이라고 적힌 게 있는데요. iOS 설정할 때는 여기 차일드 브라우저에 대해서 인스톨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로그인 부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OAuth 이 객체를 먼저 생성합니다. OAuth. 이 OAuth 된 인자로 위에서 정의한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OAuth에 대해서 get 메소드를 사용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퀘스트 토큰 URL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 정의해 놓은 트위터 리퀘스트 토큰 URL. 이 get 할 때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이 넘어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이 넘어오게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얼러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요. 리퀘스트 토큰에 대한 응답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파라미터에다가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data.text 이 결과를 설정을 하고 브라우저를 오픈해서 인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 브라우저를 하게 되고 인증 요청은 트위터 어스라이즈 URL이었죠. 여기 twitter.text 이것을 포함해서 브라우저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이 브라우저상에서 인증 과정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그 인증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브라우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등록했던 콜백 URL로 이 브라우저의 로케이션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 브라우저의 메소드 중에 onLocationChange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 오버라이딩 하셔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window.plugin. child browser.on location change는 function location. 여기서 이 로케이션 값은 이제 이쪽 트위터 서버 쪽에서 그쪽에서 설정을 한 로케이션이 되는데요. 이 값은 아까 콜백 URL에 물음표 이렇게 오거나 이것은 이제 화면에서 홈페이지를 사용자가 눌러서 이 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고 눌렀을 경우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값이 파라미터가 설정이 돼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콜백에 denied가 설정이 돼서 리턴되게 됩니다. 이걸로 여기는 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것을 파싱을 해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청에 사용자가 거부를 했을 때 denied URL이고요. 사용자가 거절을 했을 경우에는 이 차일드 브라우저 메소드 중에 클로즈 메소드를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종료시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홈 URL이 아까 콜백 URL입니다. 콜백 URL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홈 URL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그냥 리턴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그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을 한 경우인데요. 사용자가 모두 승인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체크를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 로케이션에서 이제 OAuth 베리파이어 파라미터를 뽑아내도록 합니다. 보시면 로케이션에서 먼저 스플릿으로 분리해낸 다음에 OAuth 베리파이어에 있는 값을 여기 베리파이어 변수에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 베리파이어를 구분해낸 다음에 이 창은 이제 현재 이 팝업 윈도우는 클로즈를 해주고요. 액세스 토큰을 호출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트위터 액세스 토큰. 그 인자로서 위에서 구한 베리파이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위터 액세스 토큰을 구현하도록 할게요. 사용할 메소드는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oauth.get 메소드를 사용할 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는 트위터 액세스 토큰, 위에서 정의한 트위터 액세스 토큰에 이전 단계에서 구한 oauth 베리파이어를 파라미터로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리퀘스트 토큰에서 구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자는 마찬가지로 성공 콜백이고요. 세 번째는 실패 콜백입니다. 에러에 대한 콜백이고, 에러에 대한 콜백은 역시 얼러트 메시지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이제 이 결과가 성공인 경우에는 아까 마지막으로 세팅되는 값이 oauth 토큰하고 oauth 시크릿 값이 마지막으로 전달됐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응답과 파싱을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액세스 파라미터 하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텍스트, 응답값이죠. 응답에서 %로 스플릿을 해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배열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루프를 돌아서 액세스 파람에다가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길이만큼 루프를 돌아서 키값과 값으로 할당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당한 값을 oauth의 액세스 토큰을 설정하겠습니다. 방금 파싱한 액세스 파람의 oauth 토큰 점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oauth 토큰과 액세스 파람의 oauth 토큰 시크릿.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로그인 과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리퀘스트 토큰을 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 구했고, 그 다음에 어소라이즈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했고, 거기서 받아온 베리파이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액세스 토큰해서 베리파이어랑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같이 인자로 줘서 마지막에 액세스 토큰에 이제 oauth 토큰하고 oauth 토큰 시크릿을 받아와서 oauth에다가 set access 토큰 메소드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성공적으로 액세스 토큰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위터 API를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할 것은 트위터 홈 타임라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트위터 get home timeline. 이 메소드를 아래서 하나 구현을 하겠습니다. 트위터 API 사용 또한 이 oauth 객체를 계속해서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형태는 oauth.get 메소드. 타입이 위에서 이미 해본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에 호출할 메소드는 API는 twitter.com의 1 스테이터스 홈 타임라인, 이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백으로 펑션 석세스 콜백이고요. 에러 콜백입니다. 얼러트 메시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에러 게팅 홈 타임라인,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성공인 경우에 이 결과를 패러그래프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윗 타임라인이라는 패러그래프를 하나 정의를 해서 엘리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트윗 타임라인을 먼저 정의를 해놓겠습니다. 이 트위터 로그인 버튼 아래에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JSON 파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파싱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json.parse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텍스트가 리스폰스죠. 리스폰스를 파싱해서 엔트리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이 홈 타임라인이라는 API 호출에 대한 결과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API 문서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벨로퍼스 사이트에서 아래 보시면 REST API 부분이 있습니다. REST API에 들어가시면 보시면 상단에 Status is Home Timeline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리퀘스트가 있고 응답 결과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데이터는 세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코디네이터부터 여기서부터 하나의 데이터인데요. 우선 이 텍스트 하나의 정보 중에 텍스트를 하나 골라내고 뭐 여기 보시면 아이디도 있고 리트윗된 카운트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리트윗 됐냐 안 됐냐, 위치는 어디냐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텍스트를 하나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URL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 다음에 이 사용자의 스크린 네임, 스크린 디스플레이용 네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코디네이터부터 다음 데이터죠. 자, 파싱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엔트리 배열 카운트만큼 돌아가게 되고요. 아까 보셨지만 코디네이터로 시작하는 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트리 하나에 대해서 유저의 프로필 이미지가 있었죠. 프로필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폭 50짜리로 이미지 소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스크린 네임을 가지고 왔었죠. 스크린 네임. 그리고 엔트리의 텍스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HTML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변수를 선언해야죠. I, HTML. 예, 이제 이 HTML 이 값을 element.inner HTML 패러그래프 엘리먼트에다가 쭉 합쳐진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보시면 자, 브라우저를 오픈하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로그인에 와서는 OAuth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데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하면서 받은 컨슈머 키와 컨슈머 시크릿, 그 다음에 콜백 URL. 이 콜백 URL은 아무거나 설정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m.다음.net 이런 값으로 지정하셔도 되고 나중에 비교할 때만 적절히 그 값으로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으로 OAuth 객체를 생성을 해서 메소드는 OAuth.get 이 메소드를 썼고요. 첫 번째로 리퀘스트 토큰 URL을 호출했고 OAuth get의 성공 리턴에 대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다가 이 리스폰스를 저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authorize URL을 호출을 했습니다. 이 응답 결과를 파라미터로 다시 넣어서 authorize를 요청했고 이 authorize 요청 결과는 이 브라우저에서 로케이션 체인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로케이션 체인지 결과를 받아서 그 응답 결과는 이 콜백 URL에 어떤 형태로 세팅이 돼서 오느냐 가지고 비교를 했었고요. 디나이드로 오는 경우에는 실패로 떨어지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클릭했으면 홈 URL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 콜백 URL에 물음표하고 추가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성공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OAuth 베리파이어 값을 뽑아냈었습니다. 목적하는 값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종료를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그 베리파이어 값을 포함해서 액세스 토큰을 호출하는 API를 태웠고 이때 베리파이어랑 앞에 첫 단계에서 받아왔던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같이 포함해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콜백에 대해서 그 결과는 이제 OAuth 토큰 시크릿 이 두 가지 결과값이 리턴이 되고요. 이것을 다시 OAuth에다가 액세스 토큰 세팅을 해서 이제 트위터 API를 사용할 때 이 OAuth에 대해서 get 메소드로 트위터 API를 호출을 해서
홈 타임라인에 대해서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패러그래프에다가 할당하는 것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고 트위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트위터.com의 오오스의 어스라이즈, 그 다음에 오오스 토큰이 들어가고, 예, 오오스 토큰 시크릿도 포함되어 있죠. 예, 콜백 컨펌드가 리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지금 저는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승인이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승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류가 난 경우인데요. 이것은 파싱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정을 할 때 이 콜백 URL을 지정할 때 마지막에 슬러시를 아까 포함을 했었습니다. 슬러시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서 파싱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잘못 파싱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홈페이지로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삭제하고 이것을 다시 실행을 시키면 자, 다음과 같이 결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를 하나 받아왔고 그 다음에 스크린 네임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텍스트가 이렇게 아래쪽에 붙게 됩니다. 아까 그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포함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JS OOS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트위터 로그인 및 API 호출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폰겟 매쉬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단계로 진행을 할 텐데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SDK 및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돌려봐서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실질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원하는 이름으로 하나 생성을 합니다. 다음, next, 완료. 자, 이제 폰겟 개발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N 밑에 new 폴더 www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뒀던 폰겟 폴더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복사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르 파일은 복사해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을 위해서 이 서포트 v4 라이브러리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한 건에 대해서 property, build path, add jar, 코도바 자르를 포함을 시킵니다. 확인. 다음으로 XML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XML 폴더를 복사해서 리소스 밑에 붙여넣고요. 이 안에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소스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를 오픈을 한 다음에 드로이드 갭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삭제. 그리고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퍼블릭으로 변경을 하시고 set content view를 super.load url 파일 안드로이드 asset www 밑에 index.html 드로이드 갭을 임포트 시키기 위해서 Ctrl Shift O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고 저장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갭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고요. 이어서 jQuery 모바일 환경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jQuery 1.8.3 버전의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www 밑에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JS로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밑에 jQuery 모바일로 하나 생성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아까 코도바 폰갭 스크립트 파일도 JS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www 폴더 밑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합니다. CSS용 폴더를 만들고 jQuery 모바일 다운로드 받은 것에서 이미지 폴더와 모바일 1.2.0 CSS 파일을 복사를 해서 CSS 밑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은 jQuery 모바일 1.2.0 JS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jQuery 모바일 플러그인이 추가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포토 오닛이라는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퍼미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퍼미션들을 미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탭을 선택하시고 Add, Use Permission, Access Network State를 추가하고요. 다음 카메라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다음으로 Read External Storage 추가하고 Add, Write External Storage를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퍼미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인터넷 퍼미션 저장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폰갭 설치 및 jQuery 모바일 설치까지 됐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서 페이스북 SDK를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폰갭 페이스북 플러그인을 설치할 겁니다. 자, 그 과정으로서 첫 번째로 페이스북 개발자 사이트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velopers.facebook.com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요. 개발자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앱을 선택하시면 그동안 자신이 등록한 앱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새로운 앱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Create New App RGO 테스트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입력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위에 앱 아이디랑 앱 시크릿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값은 앱 아이디를 나중에 활용을 할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는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여기 열어보시면 나중에 이 앱 정보에 대해서 패키지 네임, 클래스 네임 그걸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크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키해시입니다. 이 키해시 값만 넣어줘도 앱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로그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되고요. Save Change 키해시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났네요. 나중에 같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SDK 설치를 하겠습니다. 개발자 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Getting Started를 눌러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가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3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4단계 Run the Sample 부분 보시면 Show 누르면 여기 보면 해시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이 키툴이라는 걸 쓰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 커맨드 창을 오픈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키 저장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는 안드로이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시키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표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 붙여넣기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 명령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홈 패스 부분,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SSL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오픈 SSL로 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경로를 환경 변수에다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복사한 이 해시키 값은 아까 앱 생성 페이지에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의 키 해시즈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 값은 샘플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SDK의 테스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저장을 시키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제 이름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선택하시면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 누르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 앱 세팅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부분에 뷰 키 해시값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전에 구하신 그 해시값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같은 키 값을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키 값을 생성하실 때 그 에뮬레이터를 이미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단에 그 다음에 이 키 툴을 이용해서 키 해시 값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 SDK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드로이드 부분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다운로드 더 SDK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스북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라이브러리 폴더인데요. 이 라이브러리 폴더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포함을 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스북 SDK를 먼저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 existing code into workspace 예, 페이스북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 이것은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요. 그대로 두시는 것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고 이상 없이 빌드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페이스북을 개발하려고 하는 앱에서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의 프로퍼티에서 안드로이드 퍼트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레퍼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add 클릭하시고 그러면 라이브러리 목록이 뜹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라이브러리로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플라이 하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SDK는 추가를 했고요. 이제 페이스북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github.com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서치를 폰갭 페이스북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폰갭 페이스북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 다음과 같은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www 폴더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JS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FB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페이스북 SDK가 있는데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역시 같은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 자, 네이티브 폴더 아래를 보시면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밑에 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스, org, 아파치, 코도바, 페이스북, 그 안에 자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소스 폴더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밑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오버라이트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no를 선택하시면 전체 폴더 구조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제 추가한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것을 config 파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폴더 밑에 XML에 config 파일을 오픈을 하시고, value 값은 org, 아파치, 코도바, 페이스북의 커넥트 플러그인이고요. 네임으로 동일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커넥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매니페스트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네임은 com.facebook.login 액티비티 이렇게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폰겟 페이스북 플러그인을 설치했습니다. 자,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샘플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다운로드 받은 페이스북 플러그인 안에 보시면 example이라고 있습니다. example 오픈하시고 심플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HTML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www 폴더 밑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하시고 여기서 이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경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S 밑에 됐고요. JS 밑에 FB 밑에 JS FB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폰겟 디바이스 레디가 호출이 될 때 facebook.init을 호출하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초기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앱 아이디가 들어가죠. 이 부분을 아까 생성한 그 앱 아이디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앱 세팅으로 들어오셔서 앱 아이디 부분의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얼러트 창이 뜨고 OK 누르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앱에서 다음 권한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하겠느냐는 그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허가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면서 로그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경고창이 뜨고 현재 인증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또 뜨고요. 이거는 뭔가 오류 같습니다. get 로그인을 눌러보시면 로그인 해줄 수 있고, 그 다음 M2를 선택하시면 친구 목록이 쭉 표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계정에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정상적으로 이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오닛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github.com에서 검색창에 포토오닛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zip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을 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먼저 지금 기존에 생성해 놓은 이 pgrgo fb 이 프로젝트에다가 다운로드 받은 앱을 추가를 시킬 건데요. 먼저 index.html 파일을 리팩트를 하겠습니다. 리팩터, 리네임 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백으로 이름을 하나 변경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HTML 파일 4개를 복사를 해서 www 밑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S 폴더 밑에 스크립트 파일들 복사해서 역시 JS 폴더 밑에 붙여넣고, 참고로 이 아래쪽 폴더에 보시면 JQM 밑에는 jQuery 모바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앱에는. FB 밑에는 페이스북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밑에는 폰게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복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 복사를 해서 역시 www 밑에 붙여 넣으시고요. CSS 밑에는 역시 이 부분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psb.css만 복사를 해서 CSS 밑에 추가를 합니다. 자, 이제 index.html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코드바 스크립트 파일에 대해서 안드로이드용과 iOS용 두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용을 오픈을 시키고 여기서는 iOS 부분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소스 부분을 다 적절한 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jQuery 1.8.3 그리고 이것은 코도바 2.2.0이죠. jQuery 코도바 그리고 폰겟. 페이스북 플러그인은 FB 밑에 코도바 플러그인이죠. cdv plugin.js로 변경하시고 역시 페이스북 밑에 페이스북 SDK 맞고 나머지는 JS 폴더 밑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Query 모바일에 1.2.0 그리고 CSS 파일은 jQuery 모바일 1.2.0 그 다음에 CSS 밑에 PSB. 자, 이렇게 하면 이제 index.html 파일은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index.html 파일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페이지에 대해서 바디가 로딩이 될 때 onInit을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id가 페이지 인덱스로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onInit 부분은 psb pages.js 파일에 있습니다. 이걸 잠깐 오픈을 해볼게요. 자, 이 글자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인데요. 인코딩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변경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하시고 프로퍼티에 리소스를 선택하시면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ms949로 되어 있는 부분을 utf8로 변경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한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psbpage.js 보시면 onInit에서 폰갭 초기화, 디바이스 레디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nDeviceReady가 호출이 됐을 때에는 폰갭 레디 변수에다가 true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보시면 jQuery 모바일에 로딩이 완료됐을 때 이 모바일 이닛에 대해서도 바인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jQuery 모바일이 로딩 될 때 이 부분이 호출되고요.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아까 페이지 인덱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d 페이지 인덱스인 이 페이지가 이제 페이지 쇼가 될 때 페이지 쇼 이벤트에 대해서 아래 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폰갭이 로딩이 됐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스북 이닛이 호출이 되죠. 여기에 your app id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index.html 파일
여기서 이 fb.init 이 부분을 전체를 복사해서 이 부분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이게 초기 화면이고요. 처음에 자동으로 로그인 돼 있지 않은 상태면 login.html 파일로 넘어옵니다. 금방도 login.html 파일이 넘어온 것이었고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증 화면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권한 설명이 나타나죠. Allow all 전체를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성공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촬영 화면이 나옵니다. comfort.html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한 다음에 해볼까요? 자,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같은 화면에 있는 작성 창입니다. 찍은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멘트를 달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자, 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저자의 웹서버에 등록이 된 다음에 거기서 페이스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으로 전송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화면은 이제 포토 리스트 화면인데요. 여기서 좌우로 스크롤을 하면 목록에 있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그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서 파일을 로딩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진 같지만 제가 이 두 가지로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문구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커멘트를 다실 수 있고요.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한번 확인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처음에 index.html 파일에서 CSS 파일이 먼저 링크가 되고 그 다음에 jQuery 부분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폰갭을 로딩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플러그인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작성한 스크립트 파일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Query 모바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body가 로딩이 될 때 onInit을 호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index.html 파일의 첫 번째 이 페이지 인덱스는 id가 페이지 인덱스가 되겠고요. psb pages.js 파일에 이 onInit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onInit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폰갭의 device ready에 대해서 호출될 메소드를 정의했고요. onDeviceReady가 호출이 될 때는 그냥 폰갭의 상태를 변경만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 동작은 jQuery 모바일이 모바일 이닛과 바인딩 되면서 아래 등록해 놓은 메소드들이 호출이 될 때, 아래 이벤트들을 받을 때 다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등록된 이벤트들을 살펴보시면 페이지 인덱스, 이 페이지 인덱스, 이 페이지가 페이지 쇼 이벤트를 받았을 때 페이스북을 플러그인을 스크립트 파일이죠. 페이스북 스크립트에 이닛이 호출이 되고 거기서 앱의 아이디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아이디를 리턴 받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 아이디를 저장해 뒀다가 자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저장된 아이디가 있으면 그 페이스북 사진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다음번에 페이스북을 조회를 해서 사진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facebook.getLoginDatus가 있고요. 이 페이스북 스크립트 API SDK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까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SDK 레퍼런스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SDK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코어 메소드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init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앱 아이디를 지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코어 메소드가 몇 개 없습니다. fb.api로 호출을 할 수가 있고, fb.ui 이렇게 세 가지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메소드로서 facebook.login, logout,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get login status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et login status를 호출할 때 이 콜백만 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콜백 정의 안에 리스폰스로 넘어오는 것을 보시면 response.status가 connected인지, 그 다음에 not authorized인지, 그 다음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인지 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connected, not authorized, unknown. 여기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connected면 콘솔에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고 찍고,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compose.html로 이동합니다. 이 compose는 글을 작성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connected가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로그인 과정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login.html 파일로, 이거는 mobile.change 페이지는 jQuery 모바일의 메소드입니다. 다음 다른 페이지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login.html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login.html 파일을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선 아래쪽에 어떤 것들이 더 이벤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페이지 컴포즈는 위에 compose.html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컴포즈 화면이고요. 그 화면이 생성될 때, create 될 때, 화면이 생성되면서 카메라를 먼저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create 될 때 특정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끔 이벤트를 등록해뒀습니다. 그리고 포토리스트에서는 생성이 될 때 입력 폼을 일단은 숨기고 있다가 페이지 쇼 화면이 나타날 때 포토리스트 아래 함수를 호출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리스트 포토 사진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그 화면에서 이 좌우 플리핑에 대한 이벤트 처리가 그 밑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제 jQuery 모바일의 장점이 되겠죠. swipe right 오른쪽으로 플리핑할 때, 그 다음에 swipe left 왼쪽으로 플리핑할 때, 그때 각각 포토리스트 내비게이션 next, 포토리스트 내비게이션 previous 이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모바일 이닛이 콜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인덱스로 와서 이 페이스북 SDK 자체에는 초기화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오픈되는 부분은 psb.db.js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베이스 오픈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미 확인해본 API죠. window.open database. 이걸 통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psb.db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가지고 온 유일한 진점이었고요. psb.db, db 버전은 1.0, 디스플레이용 네임은 포토쉐어북 데이터베이스로 설정하고 사이즈를 20만으로 지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해서 전역 변수에다가 저장만 해둔 상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만 오픈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상태를 체크를 해서 페이스북 자바스크립트 SDK입니다. API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로그인이 아닌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login.html 파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두 개의 이미지가 표시됐었고요. 상단과 하단에 아래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었습니다. 앵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로그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login.js 파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로그인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로그인 메소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SDK 안에 fb.login으로 들어오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xample이 있습니다. example 잠깐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파라미터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콜백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가 허락할 퍼미션 옵션입니다. 어떤 허락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지 위에 예를 하나 보시면 스코프에 대해서 이메일하고 유저 라이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퍼미션을 설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퍼미션으로 user about me, user photos, friend photos, photo upload, publish stream, read stream 이렇게 옵션으로 퍼미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로그인 과정은 그 트위터랑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OAuth 인증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인증 처리가 끝나고 그 응답으로서 커넥티드가 오게 되면 이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compose.html로 페이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오픈. 이것은 아까 그 첫 번째 작성하는 화면 사진을 찍어와서 상단에 사진이 있었고 입력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었죠. 그 화면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이고요. 거기서 여기 입력 폼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컴포즈 폼으로 되어 있고 이 폼의 핵심 내용은 여기 텍스트 에리어 입력하는 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보내기 버튼 그 다음에 이 보내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액션으로서 compose proc form 이게 호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출이 될 때 처음에 페이지 크리에이트에서 이 폼이 숨겨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 처음에 page.js 파일에 있었죠. 예, 페이지가 생성이 될 때 컴포즈 폼을 숨기게끔 했습니다. 입력 폼을 숨기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컴포즈 캡처 포토 네, compose.html 파일이 오픈이 될 때 컴포즈 캡처 포토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여기서 이제 카메라에 get picture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이거는 카메라 캡처 API죠. 이미 저희가 배운 것이고요. 성공에 대한 성공 콜백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실패 콜백이 오고 그 다음에 옵션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퀄리티 35로 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결과 파일은 파일 URI로 떨어지고요. 파일 URI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딘가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소에 대한 링크만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코딩 타입은 JPEG로 지정을 했고 타겟 위드 72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Save to Photo Album 이 옵션은 아이폰용 옵션이고 안드로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포토 앨범에다 저장하겠다는 옵션을 true로 줬고요. Allow Edit은 편집은 false로 옵션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가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URI 석세스가 호출이 되면 일단 이 쇼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카메라 메뉴에 대해서 아이콘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캔슬 버튼에 대해서 아이콘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실행할 이 메소드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온클릭으로 이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에 여기 캔슬 버튼이고요. 상단에 아까 캔슬 버튼,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 이 양쪽 버튼에 대한 설정입니다. 쇼 메뉴 메소드는요.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여기 인자로 넘어온 이미지에 대한 패스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나왔었고 입력창이 있고 버튼이 있었죠. 그 이미지 부분에 이 이미지 URI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표시를 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 페이스북의 API를 호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M2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경로고요. 이때 응답으로 넘어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디인데요. 이 아이디 값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액세스하기 위해서 아이디 값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facebook.api 이 메소드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 코어 메소드의 API를 선택하시면 API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옵니다만 밑에 파라미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4가지 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path, URL path. 좀 전에는 m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달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회하는 메소드가 뭔가 get이냐 host냐 뭐 이런 정보가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인자가 누락이 돼 있으면 그냥 디폴트로 get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rams,는 이 get 요청이나 host 요청에 대한 HTTP 파라미터가 인자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ath에 대한 콜에 대한 마지막으로 콜백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요청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는 생략이 되고 콜백만 마지막에 왔죠.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에러가 아닌 경우에 response에서 나 자신에 대한 아이디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 이 id 컴포즈 아이디하고 이 id 컴포즈 파일 이것은 입력 폼의 히든 요소들인데요. 거기 히든 요소의 데이터 저장용으로서 그 값에다가 좀 전에 가져온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한 URI 두 가지를 히든 밸류로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을 찍으면서 숨겼던 그 입력 폼을 show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그 버튼을 입력 폼에다 값을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하는 부분을 코드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부분은 아까 compose.html에서 보내기의 폼 액션에 대해서 compose 프로폼이 호출됐었습니다. 이 메소드는 임의의 compose 프로폼이 호출이 되게 되고 이 폼에서 메시지, 이미지 URI, 그리고 유저 ID 다 히든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죠. 이것들을 값을 읽어오고 그런 다음에 compose upload photo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업로드를 시키게 됩니다. 이 메소드에서는 이제 그 자체 서버에다가 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할 건데요. 사진 업로드를 위해서는 밑에 파일 트랜스퍼 API를 객체를 생성을 해서 파일 트랜스퍼 객체의 업로드 메소드를 이용할 겁니다. PhoneGap API고요. 이 파일 트랜스퍼의 업로드의 인자로서 이 옵션으로 상단의 첫 부분에 파일 업로드 옵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으로 키값은 파일로 주고 경로 부분은 다 삭제하고 제일 마지막 파일명만 파일명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를 체크해서 맞지 않으면 JPG로 변경을 시켜줬고 그리고 업로드 옵션의 파라미터로서 ID 키에다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밸류 값으로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트랜스퍼 객체를 생성해서 파일 트랜스퍼 객체의 업로드 옵션 업로드니까 로컬 파일에 대한 UR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할 대상 서버 URL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콜백, 실패에 대한 콜백,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옵션 객체 이렇게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이 파일 업로드 URL은 다른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서버 URL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미 전역 변수로서 파일 URL 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면 응답으로서 응답을 이제 JSON 파스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시면 그 결과로서 응답 코드를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이번에는 이 이미지가 서버상에 저장된 URL을 가지고 옵니다. 이 URL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이 서버 측 나의 사진의 URL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입력했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포스트하면 포스트 포토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보시면 facebook.api를 호출하는데요. 이 경로는 나 자신의 포토스에 대해서 호출을 했고 메소드로서 포스트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포스트에 대한 파라미터 인자로서 네임에 인자로 입력된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URL에는
여기서 전달된 URL을 넣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콜백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응답이 에러가 발생했으면 그냥 포토리스트 화면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응답이 왔으면 이 응답으로 온 것의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은 페이스북에 저장된 사진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response.id로 넘어온 것이 그 값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메소드는 database.js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PID로 변경을 했죠. PID.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가 되는 것이죠. 페이스북 사진 파일의 아이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PSVDB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였죠.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트랜잭션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하게 되고요. 첫 번째 인자로 여기서 저장하는 execute 쿼리가 여기서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 이 트랜잭션이 성공했을 경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PSVDB populate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객체가 이제 인자로 넘어와서 이 트랜잭션의 execute SQL, 실제 저장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PSVDB 테이블에다가 이 PID 부분에 파일 아이디를 인설트하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DB에 성공적으로 저장이 됐으면 DB Success Save를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photorist.html로 화면 전환을 하게 됩니다. photorist.html 파일을 열어볼게요. 네, 이것도 아까 컴포즈 화면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 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는 커멘트를 달 수 있는 입력 폼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토리스트 프록 폼이 호출이 돼서 커멘트를 전송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 PSB page.html에 포토리스트가 크리에이트 될 때 역시 입력 폼 숨기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show일 때 PSB 포토리스트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화면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를 처음에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토리스트 show 메뉴, 아까 살펴봤지만 아이콘, 취소 아이콘, 카메라 아이콘, 그걸 설정하는 메소드였죠. 그 다음에 dbread,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에 대한 페이스북 아이디를 읽어오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을 db 파일에 저장되어 있겠죠. 예, 역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서 트랜잭션 메소드 호출을 했고, 실행할 메소드, 그 다음 에러, 성공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처리가 없습니다. db 쿼리 부분을 보시면 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자료를 다 읽어오라고 실행을 시켰네요.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을 경우에 이 result의 row가 result set row list라는 객체였습니다. 거기에 속성으로서 length가 있었고, 메소드는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이템 메소드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포토리스트 어레이에다가 여기에 이제 결과로서 넘어온 result set row list의 아이템에 대해서 해당 아이템의 PID를 페이스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의 아이디를 모두 하나씩 저장을 시킵니다.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사진 정보를 가져오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 안에서는 기본적인 화면 설정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좀 전에 그 리스트 안에다가 각각의 리스트의 루프를 돌아서 해당 사진 파일에 대해서 아래 사진 정보를 가져오는 메소드를 새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정보를 가지고 오는 개별 메소드죠. 예, 이 개별 메소드 안에서는 역시
페이스북 API를 호출하고 있고 첫 번째 인자가 경로였죠. 경로로서 단순히 사진 아이디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아이디를 통해서 사진 정보가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서 리스폰스 받은 다음에 에러가 아닌 경우에 response.source가 사실상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HTML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 소스를 인자로 줘서 소스로 제공을 해서 이런 형태로 사진을 하나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아이디 가지고 요청에 대한 응답에 이 리스폰스에 보시면 커멘트, 그 사진에 달린 뭐 커멘트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likes, 좋아요겠죠. likes에 대한 정보도 있고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SDK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커멘트 부분에 대해서 포토리스트 커멘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커멘트에 있는 또 응답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다, 커멘트가 몇 개 달렸다 하는 것을 또 정보 HTML로 새로 작성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포토리스트 커멘트 부분. 이 커멘트 자체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아까 넘어온 게 커멘트의 데이터인 거죠. 이것을 데이터의 길이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길이에 대해서 루프를 돌아서 comment from name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from id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는 name하고 message name과 message 두 개를 전달해서 댓글에 대한 이 UI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디스플레이 코멘트 포토 이 from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역시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요. 역시 전달된 아이디를 가지고 API 콜해서 인자로서는 아이디, 사진에 대한 아이디의 픽처 이렇게 경로를 주고 그 경로의 응답으로서 리스폰스가 바로 그냥 사진 정보인 거죠.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해당 프로파일 이미지의 순서에 대해서 HTML을 지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오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임포트해서 실행시켜 봤고요. 그 소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페이스북 메시업 어플리케이션 포토오닛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이전에 저희가 작업할 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이름을 com.example.phoneGapRGO.fb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com.example이라는 패키지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리팩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네임 새로운 이름을 여기 example 대신에 RGO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OK.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명을 변경하신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에 동일하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직 그대로 있는데요. 이 부분을 example 부분을 RGO로 변경을 합니다. 저장하고 이쪽에 패키지명도 변경을 합니다. Yes 누르시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리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하시고 OK.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등록 때 필요한 화면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의 목록 중에 DDMS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놓으신 다음에 스크린 캡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현재 나타난 화면을 표시를 해주고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화면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경된 상태에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이어서 세이브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최소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키스토어 값은 디버그용 키스토어 값으로서 개발용이고요. 실제 마켓에 등록을 할 때는 이 키스토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은 역시 등록할 앱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익스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익스포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지 현재 프로젝트 그대로 두면 되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정합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존재하는 키스토어를 쓸 것이냐, 새로 생성할 것이냐를 묻는데요. 새로 생성하겠다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를 원하는 값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 이 엘리어스 이 부분 주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지간하면 동일하게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까먹지 않게끔요. 그 다음에 이 밸리디티 이어는 그냥 50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거나 하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그 다음에 finish. 자, 이렇게 하면 키스토어 값과 그 다음에 익스포트된 APK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에는 보시면 폰게 말지오 테스트, 이 값이 키스토어입니다. 키스토어고, 그 다음 이 키스토어로 생성된 앱이 APK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용으로 이 APK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캡처한 이미지 2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developer.android.com으로 이동하시면 현재 화면이 나타나고요. 디스트리뷰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Go to Develop Console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개발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개발자 등록을 하고 이때 개발자 등록을 하실 때 유료 등록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미 개발자 등록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이와 같은 디벨로퍼 콘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존에 이미 판매 중인 게시가 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새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하겠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원하는 제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PK 업로드, 파일 찾아보기에서 금방 익스포트로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자, APK가 업로드가 됐고요. 현재 패키지 이름이 나타나고 버전 이름, 지원되는 기기가 현재 1881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서 스토어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자, 스토어 목록에 보시면 제목은 아까 처음에 입력했던 제목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추가는 다른 언어들을 추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에 필수 항목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앱에 대한 설명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텍스트나 밑에 최근 변경사항은 그냥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캡처 화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캡처했던 스크린샷을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이 고해상도 아이콘이 필요한데요. 512 x 512 사이즈로 아이콘을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래쪽에 그래픽 이미지라든가 프로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유형 선택하시고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는 소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등급은 전체 이용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락처 세부사항은 개인 연락처인데요.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와 이메일도 필수이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및 배포 화면에서는 배포 방법으로 유료인지 무료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료. 그 다음에 배포 대상 국가는 모든 국가로 하겠습니다. 저장. 자, 밑에까지 된 상황에서 스토어 목록으로 다시 가신 다음에 고해상도 아이콘을 512짜리 이모티콘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장. 그리고 가격 및 배포 부분에 아래 보시면 필수 요소가 2개 더 있는데요. 이 두 부분에도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저장을 합니다.
전체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요소가 다 지정이 됐으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게시 준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앱을 게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보신 목록에 최초 목록에서 이렇게, 자, 이제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은 이전에 이 앱에 대한 키 해시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는 키 해시 값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키 해시 값은 안드로이드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디버그 키 스토어로 생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키 해시를 생성해줘야 됩니다. 키 해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 코드를 사용했었고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 부분을, 자, 여기서 엘리어스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엘리어스는 pg rgo 테스트로 입력을 했었죠. 그리고 키스토어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키스토어 위치는, 자, 이게 키스토어니까 키스토어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키스토어 이름은 pg rgo tst. 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키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커맨드 창 오픈을 하고요. 키 저장소 비밀번호는 아까 생성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새로 생성이 됐죠. 복사하신 다음에 확인했고요. 이것을 여기 다시 와서 이 키 해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새로 마켓에 등록한 앱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페이스북 인증이 처리가 되게끔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